자, 오늘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미국 법원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 우리가 좀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그리고 미국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 되는지. 자,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웃도어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오늘 이어나갈 텐데요. 오늘 이 숙제를 풀어주시는 중국의 전문가, CMS 증권의 박산준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뭐 빠르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법원, 무역법원. 네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지금? 일단은 어제 이제 제동이 좀 걸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 본인이 하려고 하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상단은 조금 걸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은 넘으면 거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좀 걸렸기 때문에 향후에도 하려고 하는 거 분명히 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좀 조심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단이 걸렸다는 게 이제 관세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세율이 아니라 이 정도의 이제 선을 넘으면 이제 이 정도에서는 또 소송을 당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그어준 거네, 법원에서.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제 이제 증시의 분위기가 좀 그랬죠. 이제 그게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나오고 이제 아시아 증시나 이런 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뭐 거의 축제 분위기였죠. 다들 좋고 증시도 엄청 좋았다가 이제 미국장 시작하는 시간부터 이제 이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뭐 조금 되다가 뭐 좀 질질 끌다가 어느 정도 흐지부지 되던가 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관세라고 하는 게 가뜩이나 지금 당장 뭐 엄청나게 세게 때릴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었던 거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녁 때 돼가지고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서 리포트 나오면서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4발이 남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4발? 어떤 4발?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수단이 4개가 남았다라는 건데 뭐 이제 처음에 이번에 뭐 이제 여기 제동을 걸기 전에 이제 관세를 매겼던 근거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었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역법 122조도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요번에 이제 이 법원에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무효다라고 했을 때 무역법 232조 요 그림에서 나오는 232조를 근거로 했던 것들은 무효 판결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관세를 부과를 할 때 이제 법을 근거할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포함이 안 됐던 법들이고 이 법들을 활용을 하면 지금 당장 또는 향후에 어떤 시간 내에 관세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무역법 122조, 338조, 232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1호가 가장 강한데 301조가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소 몇 주 정도는 조사가 필요하니까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다른 3개는 사실 요걸 활용하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법 122조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은 우리는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미국은 그런 적자 발생하는 국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장 150일까지 최대 15%의 관세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검증의 결정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과할 수 있고 150일이면 5개월 정도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장.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역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매길 수 있다는 건데 요거는 이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 부과할 때 요 법을 근거로 했어요. 아니 국가안보는 그냥 아무데나 걸면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거기다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미 부과한 거고 거기에다 범위 확대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사실은 이제 뭐 지금 플랜 B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근거해서 하려고 했을 거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소송 전문가잖아요. 소송 많이 했었고 미국은 그냥 진짜 먹다가 커피 마시다 뜨거워도 소송하고 막 이러는 소송의 나라니까 얼마나 사업하면서 소송 많이 했겠습니까? 사실 이번에도 이제 바로 무효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제 긴급 항소하겠다 그런 이야기 바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항소법원에서 나왔잖아요. 항소 심의 할 동안은
그냥 유효하다 관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걸 애초에 좀 노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사실 어제도 좀 부진했었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장전에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지금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증시는 사실 약보합 정도 뭐 요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섹터별로 보면은 뭐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밀고 막 정책주라고 했었던 하죠. 뭐, 예, 뭐 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조금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많이 빠지고 있다. 예. 그럼 지금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네 발이 남아 있다. 네. 뭐 이제 무역 뭐 조항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정리를 계속 할 해보면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방향을 저지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줄 거라고 보세요? 방향에는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변화 없을 것 예, 같아요. 계속 이제 그 관세를 협상 카드로 쓰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이룰 것 같고 감세 법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다만 이제 그 속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어딘가가 소송을 하고 다시 제동 걸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간이 조금 질질 끌리는 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이러한 판결과 뭐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갈 것 같다. 맞습니다. 지금 예. 플랜 B를 또 얘기하니까 예. 결국에는 어떤 것들을 오늘 아마 내놓겠죠. 저는 이제 정말 궁금한 게요. 네. 그래도 트럼프야 뭐 그렇다고 쳐요. 네. 뭐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 바꾸고 맞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법원도 네. 상당 기간 이거를 검토한 후에 판결을 했을 텐데 그렇죠. 물론 이제 항소법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미국 무역법 이제 법원하고 근데 이게 또 한 번 하루만 해도 이렇게 뒤집히니까 이걸 도대체 우리 투자자들은 이거 뭐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근데 사실 뭐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미국도 이제 이거는 대법원까지는 아직 안 갔잖아요. 근데 대법원으로 가면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그중에 6명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임명했거든요. 예. 그럼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이제 그 일단, 친정부 쪽으로 저쪽으로 이제, 갈릴 수밖에 없는데 예. 이번에 이 대법원에서 내린 것도 3명의 이제 대법관이 있었는데 한 명은 오바마 정권 때, 한 명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오래 전에 네네네. 했었고 한 명이 이제 공화당 쪽이었었는데 뭐 그런 것들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앞으로 향후 어떤 이야기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뭐 관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늘 뭐 스카페센트가 또 네. 약간의 교착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내의 이 경기 자체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때문에 뭐 유가가 일부 네. 뭐 소폭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낮아지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중국의 제조업 그리고 미국 간에 어떤 뭐 우리가 좀 방향을 봐야 될지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이제 뉴스에 조금씩 나오는 얘기가 예. 제조업 2035 어떻게 될 것이냐. 제조업 뭐 이제 2035? 예, 그러니까 제조업 2025가 10년에 걸친 이제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첫 단계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요거를 2015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 3단계로 가는 30년에 걸친 계획을 내놓은 거예요. 시진핑 정권에서. 예. 그러면서 2015년에 2025년까지 이제 그 저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고 이제 그 어떤 체질 개선을 하겠다. 그게 우리가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3단계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게 제조업 2025예요. 야심차게 발표했죠. 예. 근데 2018년도에 미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 제조업 2025가 전 세계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하는 건 좋은데 한국도 마찬가지고 피해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니, 너네만 잘 살겠다는 거냐. 그리고 미국에서는 자꾸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제재를 하고. 근데 사실 제조업 2025가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제조업 2035 이제 발표한다. 왜냐하면 2025가 올해 끝이니까 이제 앞으로 2단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그 당시에 발표했던 3단계는 1단계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체질 개선이고 2단계로 가면은 제조업 중간 강국의 뭐 중간 수준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국제 표준을 본인들이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USB 이런 것만 해도 국제 표준으로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국제 표준을 가져가겠다라는 게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선점하겠다는 거죠. 선도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자동차의 예. 어떤 충전, 요건 이거 단순한 예예요. 예. 지금 그렇지 않지만 어떤 충전이라든지 이런 단자를 글로벌 자기가 스탠다드 국제 표준을 만들어 버리면 뭐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 따라와야 되잖아요. 뭐 히토류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예. 그래서 그런 걸 2035년까지 이제 하겠다라는 얘기고 2049년이 중국 건국 100주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세계 최고의 제조업이
되겠다 이런 건데 예. 다만 이제 2035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2025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위협이 컸기 때문에 이제 위협을 많이 받았잖아요. 경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마 이름은 좀 완화된 표현으로 나올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2035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던 것은 예. 2025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느냐, 아, 10년 예. 동안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변화했고 2035에는 미국이랑 뭐로 부딪힐 거냐, 음.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10개 산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 들어가서 몇 개만 넣었는데 성공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은 전력 설비, 신에너지 자동차, 고속철도, 조선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성공. 산업군이죠. 네, 핵심적인 산업군 보인들이 발표한 데서 지금 10년 뒤에 봤더니 성공했더라. 어, 네,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다. 10개 중에 4개예요? 10개 중에 5개 정도 되는데 5개? 5대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 이제 자세히 하나씩은 설명 좀 드릴게요. 네네네. 미흡했거나 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성공했거나 실패했다. 요거는 농업기계, 반도체, 로봇, 우주 뭐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네. 이제 요게 이제 차세대 정보기술, 반도체랑 통신 쪽인데 이거는 부분 성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평으로 놓고 보면 제조업 2025가 한 85% 정도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성공을 한 이제 분야들에 대한 공통점을 보면 예. 중국이 내수 시장이 크잖아요. 이 큰 내수 시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정부가 집중 투자를 했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게 성공했냐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끼지 않은 산업, 드론, 전기 자동차, 뭐 태양광 이런 쪽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잘 끼지 않은 곳에 자기네 들어가서 선점했다. 다른 나라가 끼지 않은 게 아니라 못 낀 거죠. 중국이 네. 너무나도 가격을 저렴하게 측정하다 그쵸.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강점을 갖고 있지 못한 산업에 들어가서 아. 그냥 잡아버렸더라. 야.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부진했던 그 어떤 산업들은 좀 보면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경쟁국의 규제가 심했거나 반도체 같은 데가 이렇게 딱 되겠죠. 그래서 이 반도체나 통신 같은 경우에는 왜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하냐면 통신은 성공했어요. 우리가 통신 쪽에 그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화웨이의 5G를 되게 막 규제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끝났잖아요. 한국에서도 화웨이 뭐 그렇게 5G가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중국 내에서 쫙 깔면서 5G 쪽에서는 화웨이가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그걸 이미 달성을 네.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반도체는 우리가 이미 뭐 흔히 알고 있듯이 뭐 반도체 자립률을 10년, 그러니까 2025년까지 70% 달성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한 20% 정도에 그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요 첨단, 그러니까 차세대 정보기술 섹터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성공을 이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저희가 로봇 쪽도 좀 봐야겠는데 우리가 이런 유니트리 같은 옵티머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쪽만 좀 보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굉장히 초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 로봇이잖아요. 아. 근데 요것도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산업용 로봇은 우리가 저렇게 이제 공장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의 산업용 로봇 국산화가 52% 정도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건 10년 동안 성공을 했다. 다만 이런 그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그 저희 춤추는 것도 옵티머스 얘기했지만 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값싸게 공급망 체인 다 갖추고 좋지만 소프트웨어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성공으로 볼 수 있는 파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공우주 이쪽도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중국산 항공기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 벗어나서 본인들이 만든 항공기를 만들겠다 해서 이 C919라고 하는 이 기종을 출시를 했어요. 상용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화했다는 게 성공인데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부품이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이에요. 프랑스. 네, 미국.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뭐 미사일의 핵심 부품 반도체는 일본 거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본인들이 다 만들지만 핵심은 여전히 그래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까지. 네, 그래서 항공 쪽에서는 크게 성공이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 힘들다. 다만 우주 쪽에서는 성공했어요. 우리가 모르던 사이에. 이게 티엔궁이라고 하는 우주 정거장이거든요. 예. 우리가 아는 우주 정거장은 ISS잖아요. 요거는 몇 개국이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중국은 거기에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사이즈로 보면은 ISS 대비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한 개 국가가 쓰기엔 충분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10년에 걸쳐서 만들어서 2022년도에 성공했어요. 아니 요번에 그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네.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90%는 아마 스페이스 X가 차지할 것이다. 네. 인공위성에 관련해. 맞습니다. 근데 남은 10% 중에 5%는 중국이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근데 그 5%의 중국이 지금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네. 이러한 이제 언급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네. 지금 발전 속도가 정말 뛰어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지금 달 우리 아르테미스 계획이 제2의 이제 지금 퍼지고 있는 계획이잖아요. 달에다가 이제 인류 정착시키겠다는 건데 중국이 달 뒷면에서 표본을 채취했어요. 최초로. 그래서 예. 이런 것까지도 성공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스타링크가 여기 3km까지 접근을 하고 막 그런 일까지 해피는까지 있긴 했었는데 예. 어찌됐든 우주 쪽에서는 상당히 성공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두 아는 분야인데 이제 선박 쪽, 선박 쪽은 선박조선.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예. 세계 선박 70%가 이제 중국에서 수주를 했으니까 이쪽은 뭐 압도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누구나 아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압도적으로 성공한 분야가 있어요. 고속철도 쪽. 아, 이 고속철도가 이 그림을 보시면 2008년도에 철도 깔려 있는 거고요. 거의 없죠. 거의 없네요. 2020년으로 보면 중국 그냥 전역을 깔아버렸는데 그러네요. 이게 지금 4.8만 킬로 정도 되거든요. 세계 최장이에요. 야. 고속철도로는 전 세계 70%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국산화를 많이 이뤘고 그래서 이미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요거는 저희가 이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 고속철도 쪽은 예. 이미 수출까지 하고 있는 수준이 됐다. 우리가 과거에 떼제베 들여와가지고 만든 것처럼 자기네도 이제 뭐 수출을 하는 상황이 됐고 신에너지 자동차도 사실 뭐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뭐 예. 이제 이미 뭐 BYD, BYD는 너무나도 테슬라, 뭐 다들 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이라고 들고 예. 그리고 이제 전압 이게 친환경 전력인데 이쪽에 뭐 태양광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미 중국 내 친환경 전력 비중이 25%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성공한 부분인데 이 농업 기계 장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진화가 있는데 요거는 아쉽게도 이게 부분적 성공이 아니라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요게 이제 본인들이 돈을 많이 쏟아놓고 아무리 R&D 지원하고 세제 혜택 줘도 결국엔 민간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농기계라든지 이쪽은 사실 산업 자체가 되게 뭐 매력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민간에서 뛰어들질 않아가지고 예. 요거는 본인들 것도 어느 정도 만들었지만 역시나 여전히 이제 미국의 디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더 이제 그러니까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요건 좀 실패를 했고 마지막으로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좀 있는데 요거는 신소재 쪽이거든요. 예. 탄소 섬유가 과거에는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데만 쓰이던 그 소재인데 요게 이제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런 이제 그 자동차나 이런 데도 쓰이긴 해요. 근데 요거를 중국이 국산화를 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예.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요 탄소 섬유로 만든 고속철도가 나왔어요. 네네. 아까 고속철도 성공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탄소 섬유까지 접목을 해서 철에 비해서 무게가 뭐 이제 몇 분의 1로 확 줄어들고 예. 무게 강도 자체도 5배에서 10배로 더 커요. 그러니까 가볍고 굉장히 튼튼한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더 빨라지는 예. 이런 것까지 좀 만들어. 지금 이제 이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게 지금 중국에서 가장 지금 각광을 받는 산업군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지금 뭐 저 방송 보시는 분들도 중국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실 때 약간 좀 구체화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보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총평은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자리를 잡았고 많이 자리 잡았다. 네, 그리고 향후에는 아마 이 분야에서 좀 부딪히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조업 2035 쪽에서 예. 이제 AI나 반도체라든지 그런 반도체랑 AI 이 두 개가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신에너지 쪽이나 로봇 쪽 예. 이쪽에서 아마 향후 10년은 부딪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또 중국에서 뭐 주목받고 있는 아웃도어 기업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네. 예, 조금 뭐 시간 관계상 조금 간단하게 가장 지금 핫한 기업들이 뭐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그 아머 스포츠가 이제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요거는 아크테릭스랑 살로몬, 윌슨 그리고 여러 이제 그 기업들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아크테릭스가 저 회사에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살로몬도 그렇고요. 근데 예. 매출 비중으로 보면 아크테릭스, 살로몬 그리고 이제 윌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한 90%가 여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한데 예, 예. 요번에 실적 발표하고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매출이 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50%. 아크테릭스랑 살로몬이 상당히 비싼 편인데도 중국에서 굉장히 잘 되는 상황이고 이게 중국의 1인당 GDP가 뭐 $10,000 넘어가면서 이런 여가 생활 쪽으로 관심이 많이 이제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 아웃도어나 캠핑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산업이 많이 부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중국에서 잘 되고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요 아머 스포츠 지분의 48%를 중국의 안타 스포츠가 가지고 있어요.
아, 안타 네, 스포츠. 그래서 안타 스포츠가 우리 필라 그 예, 예, 중국에 예, 팔잖아요. 그것도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아웃도어 시장은 뭐 향후에 좀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시장이긴 한데 네. 중국도 소비가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소비로 바뀌는 것 중에 아웃도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지만 아웃도어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나죠. 뜨는, 트렌드가 형성되는 거기 예. 때문에 중국은 그게 이제 뭐 한 초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아머 스포츠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요. 미국에- AS 티커는 AS. 아, 티커 AS고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박산준 이사님께서 중국에 관련해서 지금 발전의 속도가 붙고 있는 그러한 산업군 그리고 아웃도어 기업에 대해서 아머 스포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산준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5월 30일 프리마켓 뉴욕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오늘 지나면 또 주말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지 정말 시장에서는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저희가 뉴스를 모아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